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7, 8월 강좌 OT를 좀 진행하고 먼저 얇은 프린트 두 쪽짜리로 되어 있는 뉴 스타트를 위한 점검 및 조정 부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1월부터 6월까지의 공부의 그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점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교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답형 문제 출제 방향이 이제 보기 자료나 또는 지문 분석, 그러니까 보기 혹은 자료 혹은 또 지문의 분석 능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보기 자료 지문 분석을 연습을 했는지 그 다음 또 적용 능력을 또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적용을 해야 할 만한 개념을 과연 숙지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보기자료 지문의 그런 개념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나 지도 내용이 있어요. 그런 성취 기준이나 지도 내용에서 활용되는 개념어를 얼마만큼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나 분석과 적용의 능력들이 이제 답안 작성의 능력으로 이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진 않다. 객관식 문항 체제에서는 지난 2013학년도까지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택지에 이미 개념들이 나와서 익숙한 개념들이 아닌 것들을 짚어내면 됐었어요. 근데 서답형은 이해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표현이에요. 표현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게 이 서답형이에요. 써야 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7, 8월,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의 이 기간 동안 일단은 여러분들은 개념을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7, 8월 이후부터서는 이해된 것이 이제 표현될 줄 아는지, 그것이 말로써, 구술로 아니면은 뭐 문자로 구두나 문자로 표현되는지를 이제 체킹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1월 이제 말에 가서는 답안 작성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일정하게 1, 2월, 3, 4월, 5, 6월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은 이 1, 2월, 3, 4월, 5, 6월의 수업들이 다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잠깐만 살펴보면, 일단 1, 2월은 개론서 중심으로 이해하는 수업이었고, 3, 4월은 교육과정 중심이었고, 5, 6월은 교과서였어요. 이렇게 배치를 시킨 이유가 가장 추상적인 것, 개론서가 가장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교과서가 가장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으로부터 구체로까지 개념을 먼저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교과서에서는 이 개념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고등학교 2학년 또는 중학교 수준에서 이러저러한 개념들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살펴봤던 거예요. 따라서 7, 8월 이후에서의 공부의 방향도 추상적인 개념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문제 안에서는 지문이 나오고 보기가 나오고 자료가 나오겠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지문이나 보기나 자료에서 개념을 도출하든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거기서 적용을 하든가, 그러한 연습들을 이제 삼아 주셔야 되고, 9, 10월, 11월은 이와 같은 7, 8월 달에 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7, 8월에 잘 기초를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그 두 번째 칸에 있는 1, 2월, 3, 4월, 5, 6월에 거기 특징 다음에 이제 점검 사항에 세 가지 내용, 개념 지식,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여부, 그다음에 교과 교육. 교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교수 학습 및 평가여서
교육 과정에서 좀 추상적으로 나오고 교과서에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론서 차원으로도 이런 지도 내용과 이제 그 학습 활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개론서 차원으로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한 이것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해와 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인출 연습하고, 몇 년 동안 가르치면서 제가 그 되어서 지금 이 정도 시기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2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거예요. 대략 알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알고 있는 것과 잘 모르는 것을 일단 구분을 잘 해주세요. 지금 이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정도는 공부는 돼 있다라고 여겨지더라도 그것 자체가 정말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도 우리가 시험 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한번 짚어보아요 라든가 댓글을 한번 달아보아요 라고 하면 대부분 다 어떤 문제가 나오겠구나 라는 식의 머릿속에 그림은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했고, 가령 작년에 협상 문제 같은 경우에 협상이 나오리라고 예상 안 하신 분들은 다 없어요.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어렵게 내가 답안을 작성해야만 했는지, 작년에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거하고 비슷하게 예를 들면 공감적 듣기 뭐 이런 문제도 나올 만한 내용이야 하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시험장 가서는 나올 만한 내용들이 다 나왔는데 왜 만족스럽지가 못하지? 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확실히 알고 있어요. 정말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국어경론에서 잘 모르는 개념들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나아요. 그 문제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쩌다 이제 뭐 부분 점수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포기해버리는 게 낫는데, 확실하게 내가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나왔는데도 자신이 없어. 그런 문제는 어디서부터 발생하냐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좀 없었다. 왜냐하면 개념을 충분하게 이해를 했다면 적용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이해가 아니라 그냥 암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문에서나 보기나 자료에서 찾을 수가 없거나 또는 적용할 수 없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깊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암기하는 수준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 확실한 게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개론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교과서는 어떻게 살펴졌는지, 또는 기존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가 다뤄졌었는지 정말 다방면으로, 다원적으로,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문풀이 그와 같은 시간이에요. 입체적인 점검의 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7, 8월 수업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일단 문제풀이잖아요.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문제를 풀어야 돼요. 준비가 안 됐단 말은 충분하게 개념의 숙지도 잘 안 됐고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도 안 됐고 하는 상태에서도 문제를 일단 풀고 오셔야만 수업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예습을 먼저 하실 때는 일단 먼저 다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푼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푸는 것은 아니고, 또 시간도 없고, 시간이 없단 말은 국교론 한 과목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건 아니니까 일단 문제 보고, 그 다음 지문 보고, 문제와 지문에서 또는 보기에서 또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제 점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것이 직접적으로 임용 문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문제 출제자는 저예요. 저예요. 송원영은 그 밑에 보시면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 번째 줄. 송원영은 왜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 항상 저한테 궁금하게 여기서요. 왜 송쌤은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 그것은 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연습시키기 위해서요. 마찬가지로 출제자들도 똑같아요.
이 문제를 왜 출제하지? 라고 하면 그건 예비교사에게 필요한 능력 아닐까? 지식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적용, 이러저러한 개념들을 적용시킬 것을 요구하는 문제, 좋았어 하고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왜 이 문제를 출제했을까? 그다음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이 문제가 그만큼 교사의 자질을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지식들을 요구하는 것일까? 태도는 아니고 어떤 지식들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런 점을 항상 생각하세요. 왜 출제했을까는 돌려 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고, 중요하다면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여기 나오는 목차대로, 지금은 이제 모고는 아니어서 문풀은 이제 목차 구성이 돼 있어서 그 해당되는 목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 지식을 다시 한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화법의 본질과 특성하게 되면 반드시 여기서 문제를 출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이 가능한데도 이제 그것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사회적인 의사소통 이런 개념들이 화법의 본질과 특성에 있어요. 그 안에는 사회적 담론 형성, 의사소통의 문화 형성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문제는 지문에서 적용해야 돼요. 무엇이 담론 형성이고 무엇이 문화 형성인지, 또 이 지문에서는 문화 형성이나 사회적 담론 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출을 해내는 지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이 이래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현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서답형 문항체제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역시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조건은 첫 번째로는 논제에 있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은 일단 논제에 있어요. 논제 혹은 발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발문. 문제 자체에 있어요. 문항과 관련된 그 문제를 우리가 발문이라고 불러요. 발문. 다음은 송교사의 화법과 작문의 이러저러한 학습 목표의 수업 자료 중에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무엇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하고 이제 작성 방법으로 가요. 그럴 때 그걸 우리는 논제 혹은 발문이라고 해요. 일단 발문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출제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지식이 범위가 화법의 본질과 특성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혹은 설득 화법에 해당되는 부분에 연설에 해당되고 연설 안에서도 연설 듣기에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좀 좁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문에도 주의해야 되고 이건 이제 지식을 좁히는 거예요. 압축시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요구하는 조건은 그 발문 안에 다시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서술되죠. 작성 방법. 그 작성 방법 안에는 요구하는 조건들이 다 들어있어요. 두 개의 작성 방법으로 나와도 실은 요구하는 조건이 4개일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4점짜리라면 조건이 4개이기 때문에 작성 방법은 2개이지만 하나의 작성 방법당 1점씩 이제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잘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채점 기준 아시는 분은 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원 혹은 채점자, 출제자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해당되는 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당해 연도에만 몰라요. 모르는데 다만 현재의 서답형 체제 내에서를 보면 4점짜리 서술형이나 5점짜리 서술형은 항상 작성 방법이 나오는데 2개 혹은 3개의 또 여기 안에서는 또 발문과 비슷한 발문이 또 있어요. 발문과 비슷한 발문들이 또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서술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여기도 제한적이지만 여기는 훨씬 더 답안의 방향을 제한시켜요. 여기는 우리가 적용해야 할 지식들의 그 범위를 제한시킨다면 여기에서는 답안의 방향을 굉장히 제한시켜요.
그래서 개방형 답안은 절대 없다. 만약에 개방형 답안이 나오면 유연하기 때문에 누구든 다 답안 작성을 하게 되면 점수를 줄 것이다. 그렇게 유연한 답안 작성 방법을 요구했던 때가 처음 실시했던 2014학년도에 논술형 조건에서 국어교사로서 가져야 할 소양, 국어교사로서 가져야 할 소양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 방법에서 물어봤을 때는 답안의 방향이 너무 넓어서 적기만 하면 다 점수 줄게요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것 이후로는 이전에도 그 다음 이후로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 유연해서 작성 방법은 답안의 방향을 굉장히 좁히고, 그 답안의 방향을 좁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채점의 원칙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 채점의 원칙으로 작용하는 작성 방법이 비록 한 문장 진술이지만 발문으로 보자면 작성 방법이 두 문장이에요. 문장이나 어구로 돼 있어요. 뭐뭇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어구로 돼 있을 것. 뭐뭇에 대해서 설명할 것. 뭐뭇에 대해서 제시할 것. 뭐뭇에 대해서 서술할 것.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끝나는데, 그러한 서술어에 비록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서술어를 할지라도 잘 따지고 보면 조건이 두 개가 혹은 세 개가 숨겨져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잘 읽어야만 여러분들이 채점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수를 얻게 돼요. 작년에 이제 시험 치르고 나서 항상 그렇죠. 난이도가 어떤가 물어보면 재작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말로 작년과 다를 바 없이 그 정도의 난이도네요 라고 이제 서로 그렇게 이해는 했는데, 또는 안심은 했는데, 시험이니까 뚜껑 열고 이제 점수 발표된 것에 의하면 내가 이 점수 받을 줄 몰랐다. 그것은 결국에는 답안 작성 부분에서 분명히 채점 원칙들이 어떤 작용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쉬워 보여도 채점의 원칙이나 기준들이 분명히 작동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혹시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그걸 잘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문제를 읽으면서, 발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출제자는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두 번째는 작성 방법을 읽으면서 어떻게 답안 작성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조건은 몇 개일까? 작성 방법이 두 개라고 해서 조건이 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 문제 풀이를 하면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그래서 최근 임용고사의 출제 경향은 국어교육론에서는 실제 담화 상황이 주어지고 꼼꼼한 분석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개론서와 교육 과정에서 근간이 되는 이론과 활용되는 개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를 내면화하기 위해서 적용과 분석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 따라서 문풀 또는 모고 과정에서는 개념을 잘 숙지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한 개념들을 적용 잘하고 분석도 잘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연습.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시키자면은 1월부터 6월까지 점검해 보시라고 할 때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보완할 부분들이 있겠고, 이때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들은 역시나 개념이 아주 확실하게 숙지가 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토론 같은 경우에, 토론은 화법의 담화 유형 가운데서 가장 그 빈도수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해년마다 출제가 되고 있어서 토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정말 깊이 있게 알아야 하는데, 기존의 기출문제도 다 풀고 또 내 개론서 1, 2월 기본이론 과정도 듣고 교과서도 다 듣고 1월부터 6월까지 다 했는데도 역시 다른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 토론이 제일 약하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놔두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별로 뭐 그렇게 논란이 있단 말은 그 학계에서도 별로 이 개념들은 잘 쓰이지도 않는 건데 나는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한다는 식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토론에서 쟁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거야. 쟁점. 맞죠? 쟁점은 개념으로는 묻지를 않아요. 쟁점이 무엇인가를 묻지는 않는데 이 토론에서 쟁점이 무엇인가는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기출문제로. 이 토론에서 성형과 관련된 외모 지상주의와 관련된 토론이 15학년도에 소설용으로 나왔을 때 이 토론에서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찬성과 반대 측의 입론 부분을 보고 쟁점을 적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개념을 묻지는 않지만 쟁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문에서 찾아달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쟁점에 대한 개념은 그냥 우리 넘어가고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쟁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도대체 지문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보충 보완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부를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7, 8월 달에는 1월부터 6월 달에까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재반복이지 반복이에요. 반복, 재반복이지 어떤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건 이제 몇 년간 가르치면서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OT가 끝났고요. 강의 계획관 보면서 이제 어떻게 7, 8월 수업을 좀 진행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교론 수업은 문제풀이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국교론 강의의 특징을 보시면 최근 출제 경향인 적용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 문제 출제하고 그 다음에 그런 출제된 문제를 통해서 두 번째 새로 개정된 15교육과정, 12교육과정 뭐 기존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관련된 국교론 이론을 핵심 요약 정리하고 개념을 정립하고 세 번째 명확한 채점 기준에 의한 답안 작성을 연습한다. 이 세 가지 모두 다를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다면 7, 8월 과정인들이 정말 진짜 잘 보냈다, 잘 수업을 들었다 라고 할 거지만 이거는 그냥 최상의 목표다. 최상의 목표다. 아무튼 이 세 가지를 향해서 달려나갈 거고요. 단과반의 이제 시간은 일단 문풀 과정의 본 수업은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10시 30분부터. 그래서 이제 10시 30분까지 오면 되겠나?가 아니라 9시까지 와야 돼요. 9시까지 오셔가지고 하프 모고라고 하는 것을 치러야 합니다. 하프 모고는 정말 모고의 반절인데 A형 모고를 치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A형 모고가 현재의 서답형 체제에서는 기입형 8문항하고 서술형 6문항인가요? 그것을 1시간 30분 내에 풀도록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프 모고는 A형에서 서술형 2문항 정도 빠진 1시간에 그러니까 1시간도 아니에요. 50분 정도 좀 치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이유는 이제 시간을 좀 촉박하게 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풀 교재 안에 있는 지문들을 중심으로 하거나 문제는 그대로인데 지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들을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모고 주차, 회차에 따라서 기입형의 숫자를 줄이고 서술형의 숫자를 늘릴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판단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9시까지 오셔야 돼요. 그래서 9시부터 9시 50분까지 한 50분 정도 치른 다음에 10분 휴식하고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이것도 이제 목표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한 30분간 해설 강의를 한 다음에 일단 본격적으로 문풀 강의는 10시 30분부터 6시 30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시 30분도 목표예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늦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교재는 이 교재 국교론 핵심 정리및 문풀 교재이고 상당히 두꺼워요. 만들고 나니까 두꺼워졌어요. 두꺼운 이유가 일단 좀 교재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드리자면 일단 첫 장을 좀 펼쳐보시면 1절 테마 1 해가지고 먼저 나오는 게 교육과정이 먼저 나와요. 교육과정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정이 먼저 소개되고 다음 장 9쪽에 넘겨보시면 그 관련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핵심 개념들을 개론서 차원으로 핵심 개념 해가지고 9쪽에서는
앞에 나온 교육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핵심 개념을 개론서 차원으로 좀 더 깊이 있게 해설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넘겨서 11쪽부터 보시면 이제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게 돼요. 따라서 이 국교론 교재가 이제 이렇게 좀 두꺼워진 이유가 일단 교육 과정을 수록했고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 부분들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문제도 있지만 문제도 이제 수록돼 있고 문제에서는 기입형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문이 이제 출제되거나 지문과 작성 방법이 붙어 있어서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양이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문제 자체가 좀 길기 때문에 양이 많아 보이는 것이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교재하고 그 다음에 기출 교재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제 거 교재도 있으시면 제 교재 가지고 오시고 제 교재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뭐 다른 분의 교재라도 기출 교재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출 교재는 또는 여러분들 뭐 프린트물로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그런 기출 문제도 괜찮으니까 기출 문제는 좀 가지고 다니시고 왜냐하면 핵심 정리 문풀을 할 때 이제 거론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좀 무겁더라도 기출 이렇게 두 권의 교재를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요. 그다음 수강 특전으로는 교육과정 정리 특강이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특강 일정을 추후 공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5, 6월 반에 여기 계신다면 요즘 5, 6월 그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특강이 지금 아직도 5, 6월이야. 그래서 특강이 지금 아직 문학은 특강이 좀 늦춰졌습니다. 7, 8월 특강은 늦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9, 10월 모고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상. 그래서 추후에 이 특강 일정은 되도록이면 7월 안에 되도록이면 이것도 목표예요. 근데 되도록이면 7월 안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 물론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 정리 특강이고요. 그 다음 개념어 특강이라고 있었어요. 5, 6월달 했었던 개념어 특강은 물론 5, 6월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개념어 특강이 이제 무료로 제공된 것은 이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들었었고 했는데 5, 6월 수업을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개념어 특강을 무료로 제공하니까 물론 교재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혹시 교재 지금 개념어 교재 있나요? 네, 이거예요. 이 교재도 무료로 제공하니까 일단은 이게 뭐냐면 그 개론서 국어교육론 개론서의 내용을 그냥 압축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교육과정의 내용은 빠져 있지만 그 교육과정의 원문은 빠져 있지만 원문에서 다뤄지고 있는 개념어는 다 다뤄지고 있어서 국교론이 몇 시간 정도인가요? 아무튼 국교론 대충 하면 한 8시간 정도 되나요? 아니에요? 더 들어요? 네. 14시간이요? 네. 그다음 주말에 한 이틀 정도 해가지고 7시간 해서 왜냐면 한꺼번에 일단 정리를 해오시라고 한꺼번에 개념어 특강을 한꺼번에 한 번에 돌려버려야만 물론 개념어 특강에서 했던 것들의 내용들을 다시 다루지만 한번 훑어서 오셔야만 어느 정도는 문제풀이를 할 때 이 개념을 적용하면 되겠구나를 이해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물론 각 하루하루씩마다 3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한 6일 동안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한 방에 그냥 토요일날 7시간, 일요일날 7시간 해가지고 그죠? 일요일날 뭐예요? 교회 갔다 와서 할 일 없잖아요. 모임 하고 잠 줄이시고 그래가지고 한 번에 개념 특강을 다 듣고 오세요. 이번 주 과제 개념 특강을 이번 주에 다 듣고 온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주차별 강의 일정을 보시면 8월 31일 날 끝나게 돼 있고 화법교육론 3주, 독서교육론 3주, 장문교육론 3주인데 장문교육론을 중간에 할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4회차하고 5회차 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4회차하고 5회차 중간에 휴강이 있어요. 휴강은 이따 휴가예요. 휴가. 왜냐면 목요일 날이 9주가 나와서 7월 말 8월 초 해서 첫 주차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 4회차하고 5회차 사이에 그 마지막 주차가 휴강입니다. 그래서 그 휴강 기간에 여러분들 또
앞에서 했었던 1회부터 4회까지도 정리해 오시고 또는 개념 특강을 다 듣지 못했다면 장문교육이나 독서교육 파트 부분을 휴강 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교로는 전체 7월부터 8월 31일까지는 9주차가 나와서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에 그 마지막 주차인가? 첫 주차인가 아마 휴강일 거예요. 하지만 주차는 8번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아셨죠? 네, 이 정도로 해서 OT를 마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도 저한테 쉬는 시간이라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프린트물이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그 프린트물은 이 문제에 대한 일단 답안이 제시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답안을 제시할 때 이 틀이 좀 바뀌었어요. 이 틀은 지난 2008년도의 일일 거예요. 공청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도 2009년도에 객관식 체제로 바뀌기 전에 전국적으로 국어 임용과 관련된 교수님들이 모여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 교육과정평가원의 위임을 받아서 공청회를 2차례 정도 열었어요. 한 번은 교원대, 한 번은 이제 2008년도 일이에요. 너무 오래됐다. 근데 그때 그 공청회 때 교원대하고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각각 2번에 걸쳐서 발표를 할 때 그때 예시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2008년도 이전까지는 이제 서답형 체제였다가 갑자기 1차 객관식, 2차 논술형, 3차 수업 실험의 면접으로 이제 바뀌니까 학생들이 혼란스러우니까 객관적인 엄정한 잣대나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해서 공청회를 열었는데 그때 이제 공청회 때 제시했던 그 자료 가운데 자료들이 예시문항들이 있어요. 근데 예시문항만 딸랑 낸 게 아니라 그 예시문항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어요. 근데 그 해설을 덧붙일 때 이러한 문항표가 있어요. 이 문항표가 일종의 그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반드시 이 문항표를 작성해서 자기가 1번부터 3번 문항까지 출제를 했으면 1번부터 3번 문항의 이 문항 카드를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 카드를 보면 여기는 평가 영역, 하위 평가 영역, 문항의 유형, 채점의 기준, 출제 예시 답안, 그다음 출제 근거. 출제 근거는 교육과정 및 개론서, 그다음 논문류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예시가 공청회 예시 문항의 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청회 예시 문항의 자료에 또 보면 그때 이제 당시에는 논술형도 출제하니까 논술형 문항 채점의 기준이나 원칙들도 밝혀진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기입형 같은 경우에는 채점 원칙들이 잘 찾기가 어려운데 객관식은 좀 찾기가 어려웠는데 논술형의 채점 기준은 확실하게 공청회 예시 문항에 제시가 돼 있었어요. 그 채점 기준에 의하면 일단 채점 기준에 보시면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공청회 예시 문항 걸 그대로 가지고 오되 약간 변형시킨 거예요. 지금 서답형 체제에 맞게. 일단 핵심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채점 기준에 의하면. 그리고 이 핵심어는 논제에서 발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어가 있거나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어여서 그런 발문이나 작성 방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어가 반드시 있어야만 채점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핵심어가 아니라면 그것을 풀어준 거 핵심 내용, 핵심어 혹은 핵심 내용을 채점의 기준으로 삼는다. 두 번째로는 감점 채점을 원칙으로 한다. 감점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만약 4점이라면 4점의 작성 방법 2개가 나오고 하나의 작성 방법의 조건이 하나씩이어서 각각 1점씩이야. 그럼 1점씩이면 이 핵심어가 제시되지 않으면 1점 감점. 이런 식으로 감점 채점을 원칙으로 한다. 핵심어나 핵심 내용이 담겨 있지 않으면 감점 채점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거기 채점 기준을 보시면 평가 기준, 핵심어가 나와 있는지 여부, 또는 핵심어가 좀 풀어져 있는 핵심 내용이 나와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등급별 배점 방식은 조건별 감점 방식이에요. 그래서 4점짜리라면 4점을 모두 통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다시 조건으로 나눠서 주고 그 조건 안에서 다시 감점하는 식으로
감점하는 식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이 등급별 감점 방식은 조건별 불만족 시의 감점의 배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감점의 배점들이 명확하게 일단 제시하도록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요구를 해요. 출제자는 이 문항카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성 방법, 첫 번째 작성 방법에 2개의 조건이 있는데 작성 방법 첫 번째는 2점짜리인데 정답이 모두 다 맞추면 2점인데 이때 조건별로 부여되는 것은 2개의 조건이어서 각각 1점씩이다. 그래서 각각 1점씩의 이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1점을 감점시킨다. 근데 이 조건별로 불만족 시의 답안들이 있어요. 불만족 시의 답안. 근데 그것을 공청회 예시문항 때는 발표가 되지 않더라고. 다만 이런 표현만 있어요. 조건별 불만족 시에 몇 점을 감점시킨다. 그 표현이 있는데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작성 방법 하나에 조건이 2개 달려서 각각 1점씩인데 예를 들면 조건 하나가 1점을 놓쳤으면 나머지 조건 1점을 맞췄다면 그냥 1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작성 방법 첫 번째 작성 방법이 모두 다 2점을 부여했는데 2점이 모두 다가 다 날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긴 썼는데 1점 정도는 아마 주어졌을 거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원래 그렇잖아요. 시험 볼 때. 포기가 어딨어. 아는 거 다 쓰지. 뭐 포기는 하지 말되 문제는 뭐냐면 생각한다고 해서 적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어나 핵심 내용을 내가 지금 적고는 있는 거를 잘 살펴셔야 돼요. 일단 불만족 시의 배점 기준들이 있고 그 다음 조건별 불만족 시의 감점 방식으로 채점이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일단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표를 계속 제가 줄 거예요. 계속 문제별로. 다만 이제 기입형은 이것이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4점 소설형이나 5점 소설형에서는 작성 방법이 제시된 상태에서 조건들이 부여되니까 조건별 불만족 시의 감점의 배점들이 이렇게 하면 감점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제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 작성 방법별, 조건별 핵심어는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 문항 카드에 이렇게 제시를 해줄 거예요. 가령 채점 기준이 평가 기준의 의미의 공유라면 그 의미 공유와 관련된 답안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핵심어나 핵심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핵심어들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감점시키겠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난 몇 점일까? 몇 점일까? 한번 채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되도록이면 이 해설지에는 이제 여기 교재에 실려 있는 교육 과정이나 교재에 실려 있는 핵심 개념은 여기에 프린트물에는 싣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프린트물에는 교재는 실려 있지는 않으나 중요한 교육 과정. 예를 들면 2009 교육 과정이 있어요. 이 교재에는 15하고 12만 실려 있어서 2009 교육 과정에 이 정도는 보고 가야 한다는 그런 교육 과정의 내용들을 원문으로 싣거나 아니면 이 문제 출제의 근거가 됐던 개론서의 내용이 있어요. 원문. 아니면 이 문제 출제의 근거가 됐던 교과서의 지문과 학습 활동이 있어요. 그러한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물론 5, 6월 교과서반에서는 했었지만 다시 한번 그중에서 이 문제하고 연관된 것들 다시 한번 싣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이 약간 두꺼울 거예요. 두꺼워요. 지금 이거 얇은 거지만 이렇게 합치면 한 3개 정도 합치면 좀 두꺼워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물이 갈 겁니다. 이해하셨죠? 교재는 정답이 실려 있다 없다? 없다.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도 교재는 전국 어디서나 다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안 듣고 그들끼리 스터디를 진행해서 정답을 충분하게 뽑아낼 수 있어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정도로 문제의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공부를 충분히 했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해설지에 있는 예시답안은 공유 안 돼. 나만 꼭 갖고 있어야 돼. 아셨어요? 한번 풀리는 순간 이거 같이 해가지고 나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딸 수 있어요. 그분들이. 그거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 답안 같은 경우에는 답안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절대적이진 않아서 그래서 제가 그 항상 4점짜리 서술형이나 5점짜리 서술형에 그 원칙상 글자 수를 제가 옆에다 적어놨어요. 글자 수를. 항상 서답형에서는 글자 수를 이거 몇 자짜리로 지금 제가 했어요 하고 가령 12쪽에 예시답안을 보면 12쪽의 예시답안이 이건 300자짜리로 지금 작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글자 자수를 표시를 해놨어요. 왜 표시를 했겠어요? 그냥 보라고? 몇 자인가? 그게 아니죠. 일단은 글자 자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작성한 예시답안은. 이걸 좀 떨궈야 돼요. 가려내야 되는데 제가 가려내지 않은 이유는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몇 자 정도가 간결한지는 저도 몰라요. 개인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B4 용지 사이즈의 4점짜리나 5점짜리에 4줄이나 혹은 5줄 안에 글자 자수를 넣는데 그 글자 자수는 내가 원래 평소에 어떤 크기로 쓰느냐에 따라서 자수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저는 좀 많아 보여요. 이게 많아 보여서 이러한 그 예시답안의 글자 자수를 명시했으니까 그 글자 자수대로 여러분들 쓰려고 하지 마시고 좀 더 줄이고 좀 더 줄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글자 자수는 좀 많은 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 답안이 절대적이지 않는다. 그 말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핵심어가 있긴 한데 그 핵심어나 핵심 내용이 다른 식으로 빛이 순서가 배열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 문항을 출제하고 나서 예시답안을 검토까지 했어요. 검토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도 허용되는 답안일 수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제가 낸 문제니까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조건 불만족 시에 감점 배점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수업에 대한 OT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